다수의 폭력, 소수의 진실. 1818년 독일 드레스덴의 한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자는 30세의 젊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책 제목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10년간 갈고 닦은 사유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출판사는 초판 800부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판매된 책은 100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침묵했고 학계는 외면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던 헤겔의 관념론 앞에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불편한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배치했죠. 자신의 철학이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첫 강의에 나타난 학생은 단 5명. 헤겔의 강의실은 2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학기를 버티지 못하고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의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대중의 판단으로는 1860년 쇼펜하우어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10년은 그 어떤 철학자도 누리지 못한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를 찾아왔고 그의 저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의 사상은 니체,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 심지어 아인슈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의 철학이 40년 사이에 갑자기 옳아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이 40년간 틀렸던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의 의견은 진리가 아니라 숫자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이 단순한 엘리트주의적 오만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적 한계를 꿰뚫은 통찰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보다 낫다고, 투표로 결정하면 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민주정의 시민 501명이 투표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 결과는 280대 221점, 다수결로 그는 죽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아테네 시민들은 청년을 타락시킨 죄로 처형했습니다. 1633년 가톨릭 교회의 종교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것. 당시 유럽 대륙 전체가 그의 주장을 거짓이라 믿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니코가 침몰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자들, 해양 전문가들, 언론인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집단적 확신은 완벽했습니다. 첫 항해에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우리는 정보가 있고 교육받았고 과학이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안전한 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신용평가사가 AAA 등급을 남발했습니다. 결과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2016년 모든 여론조사 기관, 모든 주류 언론, 거의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어떤 모델은 98% 확률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2020년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독감 수준이라고, 마스크는 소용없다고, 백신 개발에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모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문가들이 무능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분야 최고의 지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합의를 의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를 군집 본능의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판단할 때 논리와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1951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험자에게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게 했습니다. 명백히 A선이 더 긴데 미리 준비된 배우 7명이 모두 B선이 더 길다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피험자의 75%가 최소 한 번은 명백히 틀린 답을 따라갔습니다. 선분의 길이처럼 단순한 문제에서도 말입니다. 정치, 경제, 윤리처럼 복잡한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지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우물 속에 있고 다수는 그 위에서 춤춘다. 2023년 당신은 유튜브를 엽니다. 한 영상이 눈에 띕니다. 조회수 500만, 좋아요 30만, 댓글 2만 개. 당신은 클릭합니다. 내용을 보기도 전에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건 좋은 콘텐츠일 거야.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500개, 좋아요 20개. 당신은 스크롤을 내립니다. 볼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며 두 영상의 실제 내용은 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숫자가 진리를 대체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100만 명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됩니다. 무엇의 전문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로워 수 자체가 권위가 되었습니다. 책 리뷰 사이트에서 별점 4.8점짜리 책은 읽어볼 만하고 3.2점짜리는 별로라고 판단합니다. 그 별점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구글 리뷰 평점을 확인합니다. 4.5점 이상이어야 안심입니다. 그 리뷰 중 절반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신뢰합니다. 숫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1933년 선거에서 43.9%를 득표했죠. 다수는 아니었지만 최다였습니다. 숫자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은 인구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인 투치족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말살한 것입니다. 숫자가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2010년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는 MIT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이 공유되고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무엇을 세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책의 판매 부수가 숫자였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헤겔의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하지만 150년 후 누구의 사상이 살아남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니체는 실존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실존주의는 20세기 사상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의 무의식 개념을 정신분석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언어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학문적으로는 연구되지만 실제 사상적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숫자는 현재를 측정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숫자가 우리를 속이는가? 첫째, 숫자는 깊이를 제거합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수치로 환원시킵니다. 영화 평점 8.5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출이 훌륭했다는 건가요?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는 건가요? 배우의 연기가 뛰어났다는 건가요? 모든 차원이 하나의 숫자로 압축되면서 의미는 증발합니다. 둘째, 숫자는 맥락을 지웁니다.
90%가 만족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만족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질문에 답한 건가요? 맥락 없는 숫자는 프로파간다의 도구입니다. 셋째, 숫자는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100만 명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개인의 책임은 희석됩니다. 모두가 그랬는데 나만 뭐가 문제야? 라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집단의 오류는 개인의 면죄부가 됩니다. 넷째, 숫자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더 이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틀릴 리 없어라는 휴스틱이 작동합니다. 인지적 지름길이 지적 나태함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책의 판매량이 숫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좋아요, 팔로워, 조회수, 리트윗, 구독자가 숫자입니다. 매개체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숫자는 진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1851년 63세의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푸들 한 마리. 이름은 아트만, 산스크리트어로 세계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은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웨이터들은 그를 괴짜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고독은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학계의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교수직을 원했고 해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중이 아니라 진리를.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쓸 때 나는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독자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진실이 아니라 인기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리는 종종 고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기존의 믿음을 위협하고 확립된 권력에 도전하며 대중의 안락함을 방해합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그는 사회적 자살을 각오했습니다. 종교계는 물론 과학계의 상당수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니 신성모독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자신의 발견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발표했습니다. 진실이 그의 두려움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그림 한 점을 팔았습니다. 단 한 점. 동생 테오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림은 아름답지만 아무도 사지 않아. 좀 더 대중적으로 그릴 수는 없겠니? 반 고흐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그의 그림들은 오늘날 수천억 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1840년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씻으면 산모 사망률이 90% 감소한다는 것을.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 손 씻기를 강요했습니다. 의료계는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병을 옮긴다고? 모욕이다. 그는 병원에서 쫓겨났고 의학계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15년 후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증명하면서 제멜바이스가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시대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추구하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립을 감수하라. 하지만 고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마라. 그는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했고 레스토랑에 다녔고 오페라를 관람했습니다. 다만 타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소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력에 직면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실시간으로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는지 보여줍니다. 좋아요가 적으면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알고리즘은 다수의 의견을 증폭시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노출이 더 많은 인기를 만들어냅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확증 편향의 나선입니다. 에코 챔버 효과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보여줍니다. 당신은 다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필터 버블 안의 소수일 뿐인데도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철학자를 조심하라. 그는 진리가 아니라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하는 자일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조심하라. 그는 진실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일 것이다.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직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받을 반발을 알았기에 평생 침묵했고 죽음이 임박해서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 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1616년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73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1835년 교회는 금서 목록에서 이 책을 삭제했습니다. 292년이 걸렸습니다. 진리가 인정받기까지 3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우주관을 믿고 살다 죽었을까요? 1847년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손 씻기를 주장했습니다. 1867년 조지프 리스터가 소독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수만 명의 산모가 예방 가능한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1912년 알프레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제안했습니다. 대륙들이 원래 하나였다가 이동했다는 이론. 지질학계는 조롱했습니다. 대륙이 움직인다니 말도 안 돼. 1960년대 판구조론이 확립되면서 베게너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진리는 즉각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기존 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쿤은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저항을 받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성, 그들의 권위,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웁니다. 1세대는 조롱합니다. 2세대는 논쟁합니다. 3세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결국 죽고 그것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승리한다. 잔인하지만 정확한 관찰입니다. 진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초판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내가 죽은 후에야 진정으로 익힐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시대는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만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30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책이 40년 동안 무시당했다가 결국 인정받은 것처럼 진리는 숫자를 초월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조롱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니 말도 안 돼. 10년 후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무시당했습니다. 과장이야. 자연적 변동이야. 지금은 기후위기가 인류 최대 과제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체육 산업이 수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느리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아요, 개수에 흔들리지 마세요. 조회수에 굴복하지 마세요. 팔로워 수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5명만 동의하더라도 말하세요. 쇼펜하우어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72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유럽 각지에서 지식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학계가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가 고독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유명해지자 모두가 몰려왔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할 때는 무시했는데 그가 죽자 추모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간단한 비문만 새겨져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업적도 칭호도 이사여구도 없습니다.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살아남았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그의 통찰을 논쟁합니다. 그의 경고를 되새깁니다. 대중의 의견은 진리가 아니라 숫자다. 이 문장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이 속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역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조회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믿는다면 세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면 좋아요가 없더라도 쓰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옳다고 생각한다면 혼자라도 행동하세요. 쇼펜하우어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진리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고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는 승리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본질로, 순간이 아니라 영혼으로, 대중이 아니라 역사로. 200년 전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이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